결국 감정의 문제, 그 다음에 느낌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인식 주체랑 관련되고 그게 명상문화랑 관련되는 거예요. 선불교야말로 사실은 가장 4차 산업시대에 적합한 불교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미학적이거든. 앞으로 세상을 주도할 거는 미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식의 불교는 선불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방금 이필원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많이 상반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인도식 사고고요. 제가 맡은 주제는 중국식 사고예요. 그래서 선불교 같은 경우는 인도 불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 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같은 불교 안에 이렇게까지 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먼저 까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2015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보신 분 계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예요. 머릿속에 있는 감정에 대한 어떤 요소들 이런 걸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사실 동아시아 쪽에는 느낌이라는 개념이 별로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감정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갈 겁니다. 자, 대진이라고 하는 사람, 청대 철학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어렸을 때 저 양반에 대해서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느꼈거든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윤리적으로 살아라, 뭐 어떤 이치에 맞춰라, 이런 것들은 다 성인이 가르쳐 준 거고, 하늘이 부여한 것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 생욕 같은 거는 하늘이 부여한 거다. 나는 성인보다는 하늘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을 따르겠다.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감정에 충실해. 그게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기철학자라서 그렇습니다. 기철학자. 그리고 이 사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제 선불교나 이런 강남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철학사상 가장 흥미로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대진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아시다시피 이성이나 합리성보다도 감정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걸 통해서 행복한 거죠, 사람이. 인간이 어차피 삶의 목적이라는 건 행복 아니겠어요? 합리성이 목적인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4차 산업시대가 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쓸모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합리성 말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이쪽 비중들이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감정에 대한 표현, 개인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었던 게 한국 사회죠. 그런데 지금은 전화만 받아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나오는 시절이 됐으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어른들 중에는, 연세 좀 많으신 어른들 중에는 아마 평생 사랑합니다라는 표현 자체를 써본 적이 없었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들이 정상적인 문화였는데 지금은 막 미친 듯이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이혼하죠. 훨씬 더 사랑하는데 훨씬 더 많이 이혼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분의 1이 이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 아무튼 이쪽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거,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도도 굉장히 넓잖아요. 화폐에만 15개 문자가 쓰여 있는 게 인도입니다. 지구의 나라 안에서도 말이 잘 안 통해서. 그게 인도인데 중국은 인도보다 3배가 큽니다. 대부분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을 나누는 데는 기후가 변화하는 곳이에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백항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남인도, 북인도 이렇게 지역이 나뉘는 거고요. 그래서 강남과 강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양자강 중심이 아닙니다. 회수 중심입니다. 회수라고 하는 양자강하고 황하 사이에 있는 조그만 강 같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말이 귤라위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귤이 회수를 지나면 탱자가 된다. 그래서 기후대가 그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남 쪽, 따뜻한 쪽, 그 다음에 강남을 수양이라 그래요. 물이 많아요. 그래서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하고 강북 쪽에 물도 없고 거기는 밭농사밖에 안 되고 차를 마셔도 꼭 삭힌 차를 마셔야 되고 이런 쪽하고 강남에 물 많고 그 다음에 논농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모작 삼모작이 되고 그리고 차도 녹차 계열
이런 쪽 마시는 쪽하고는 문화 배경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리고 중국은 원래 세 가지 문화가 있어요. 여기 이제 양자강 문화, 그 다음에 황하 문화, 그 다음에 여기 요한 문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은 별로예요. 좀 약하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처음부터 달라요. 달라요. 근데 하나의 중국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중국은 보통 이 강북 문화입니다. 강북 문화. 그래서 유교를 대표로 하는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되고, 남방은 훨씬 자유로운 문화입니다. 그래서 강북을 대표하는 문화, 황하문명 쪽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쉽게 그냥 그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강북을 대표하는 건 유교, 그 다음에 경전으로는 뭐 시경. 그래서 사람끼리의 관계, 어떻게 예의를 차릴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도덕적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움직이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시경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시경이 305편 이렇게 모아놨는데, 시경 제1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 들어보신, 일부는 다 아시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이게 시경 관저편인데, 거기에 요조숙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조숙녀. 요조숙녀 처음 들어보세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뭔가 연결점을 지어주고 싶었지만 강하게 거부하는 듯한 이 느낌. 그래서 요조숙녀 군자 호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배필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이 시경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게 국가주의적인, 예의적인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차지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강남 문화는 도가입니다. 도가 쪽 문화. 자유분방하죠. 그리고 개인주의예요. 도가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을 지키는 이런 쪽에 좀 능합니다. 그래서 몸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몸이 훼손되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 뭐라 할까, 좋게 말하면 개인주의고 약간 나쁘게 말하면 이기주의 같은. 강북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고요. 그래서 양주와 관련돼서 묵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비판을 했죠. 털 하나를 뽑아서 세상을 이롭게 할지라도 털 하나를 안 뽑을로. 물론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왜? 씹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 초사. 강남 문학의 대표는 초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런이나 송옥 뭐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건데, 대부분 이제 감정적이에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초사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구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나강에 이렇게 간언하다가 임금한테 간언했는데 임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출신에서 자살합니다. 임금을 씹다가.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강북 문화에서는 임금이 말을 안 들으면 물러나는 거예요. 저렇게 막 비분관계하고 씹고 죽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중국 단오는 이게 구런이 명나강에 투신한 날이, 그래서 죽은 날이 다릅니다. 이게 뭐 관심 있으신 게 별로 없구나. 그래서 아무튼 강남 문화는 좀 신기하고 감정적이고 이런 요소들이 더 많다. 이 정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강남이 중국으로 완전히 중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위진 남북조 시대 6조라고 하는 요 나라 때입니다. 오, 동진, 송제, 양진. 여기서 오가 어떤 오냐면요, 송건의 오나라예요. 송건의 오나라. 그래서 삼국시대 때 박 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강남 쪽으로 점점 이렇게 땅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초고 할 때 그 조조의 위나라를 나중에 계승하는 게 사마씨의 진나라예요. 그게 서진이고, 그게 이제 북방의 오랑캐들이 오호, 선비, 흉노, 갈저강 이 5개 민족들이 남하하면서 밑으로 도망가요. 사마예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가요. 그래서 세운 게 동진입니다. 그래서 동진, 그 다음에 송제, 양진, 이걸 6조 시대라고 합니다. 전부 지금 현재 남경에 표를 두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드디어 강남 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역사 속으로 완전히 편입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춘추전국 시대나 이런 때는 강남은 약간 변방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함경도 뭐 이런 거, 그런 정도 느낌? 물론 함경도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남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게 저 동진 시대 때, 북방은 지금 유목민들이 내려와서, 쉽게 말해서 오랑캐가 내려와서 북방을 장악하고 있는 거고, 그게 5호 16국이에요. 5호라고 하는 선비, 흉노, 갈저강이 16개 나라를 막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
그리고 남방 쪽에는 이제 한족 귀족들이 내려와서 거기 있던 원주민들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족 문화가 본격적으로 한족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메인 문화가 본격적으로 내려오는 게 이 육조 시대예요. 육조 시대. 그래서 이때 보면 이제 위진 시대 때는 조조의 위나라, 사마씨의 진나라 때는 현악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고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잠깐만 넘어가면 더 이상 복잡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삼국지를 읽어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삼국지에 유교가 없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삼국지 전체에 유교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나 뭐 방통이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 다 유교 아닙니다. 술사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도사 계열. 그래서 삼국시대가 벌써 펼쳐질 때, 중국의 삼국지가 펼쳐질 때 벌써 유교가 이미 몰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통일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유교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확립이 안 돼요. 그럼 뭐가 됐느냐? 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노자, 장자, 주역.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무슨 사상이 꼽히기 시작해요. 그걸 위진현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남쪽으로 점점 좀 내려가면서 이때 누가 또 유행하냐면 뭐 왕필한 그다음에 중림칠연 정치계에 약간 실망해가지고 대나무 밭에 가서 술이나 꺾고 있는 그러면서 세상을 씹고 있는 중림칠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청담 그러니까는 이상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알딸딸한 말들. 그게 강남에서 더 크게 유행합니다. 나중에는. 왜냐하면 강남으로 한족이 내려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우리 조상 무덤이 조상 대대로 살았던 데는 강북이고 지금 밀려가지고 오랑캐에 밀려가지고 강남으로 망명으로 온 거예요. 일종의. 그런데 힘으로는 절대 치고 옛날 땅을 수복을 못해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누가 그런 얘기를 또 전해줘요. 야, 네 무덤, 네 아버지 무덤이 파였대. 네 할아버지 무덤 파였대. 굳이 안 전해줘도 되는 그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지배층이야. 근데 힘으로는 쟤네들을 못 이기고 그 다음에 자꾸 무덤이 파였다네. 막 눈이 뒤집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방어 기제를 만들어내냐면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정당하다. 그리고 현실에서 사람이 유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서는 극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현실에서 약간 떠나려고 해요. 그런 게 청담이에요. 청담. 알딸딸한 말들. 멋있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나중에 선어록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돼요. 이 청담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유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얘기 되게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나체주의자예요. 집안에서는 나체로 있는데 고대판 마릴린 먼로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바바리맨이지. 모든 것을 베풀어 주겠다. 뭐 이런 스토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니까 야 집안 아무리 집이라도 그렇지 옷 좀 입고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천지를 집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데 이게 방이 내 속옷이다. 너네가 내 속옷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대.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왜? 야, 이게 유교주의는 절대 아니구나. 유교에서는 신독이라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를 삼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고 의관을 당연히 정제해야 되고 조선시대 임금 봐봐요. 아무리 떠 죽어도 비단 옷으로 칭칭 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집이라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자기 집 방 안에 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있어요.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지금 육조시대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걸 아시죠? 개인적인 주관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남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거죠. 아마 현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거 진짜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나 가능할지 몰라도 거기는 아예 그냥 뭐 개인적인 일은 놓다치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씩 의식을 다 하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이런 쪽으로다가 점점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왕자교 얘기를 보면 이거 더 재밌어요. 이 사람이 친구 보려고 갑자기 막 눈이 내린대. 쫙 이렇게 눈이 내리니까 막 설경이 쫙 펼쳐지니까 친구가 생각이 났대.
하루 종일 배를 타고 그 친구 집에 갔대.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노를 젓기 위해서 갔대. 갔는데 그 집 앞에 이러니까 그 흥이 다 했대. 자기가 친구를 보고 싶은. 그래서 돌아왔대.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아니 개고생을 해서 왜 하루 동안 갔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흥이 취해서 흥이 일어서 갔고 흥이 맞춰서 돌아왔으니까 친구는 별로 볼 일이 없어.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으세요? 이게 강남문화예요. 강남문화. 이게 진짜 강남 스타일의 원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헌들을 모은 게 세설신화예요. 여기 이 책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왕유이라는 사람이 자기 외아들이 죽었대요. 어린 아들이 하나 죽었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위로하러 이제 조문을 가니까 너무너무 슬프게 울고 있더래. 펑펑펑펑 울고 있더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애는 품에 안을 정도로 작은데 어찌 이 지경에 이르는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까놓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같이 어느 정도 교육도 받고 도덕적인 사람이 애가 죽었다고 이렇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까지 되면 돼?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냐면 성인은 정을 잊어버린다. 성인에게는 감정이 없다. 감정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다. 또 최하층 사람들은 이 감정도 제대로 향유할 수 없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무슨 놈의 감정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은 우리에게 다 몰려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감정적일 수 있어. 그랬더니 서로 같이 울어줬대.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예요. 근데 여기에 연원이 될 만한 게 삼국지에 나옵니다. 진수의 삼국지에 나옵니다. 그 나관중의 삼국지 아니고요.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 위진 현악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3, 34세 죽었잖아요. 불후의 천재입니다. 중국 아마 역사상 가장 큰 천재 하면 이 왕필 정도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노자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안 깨졌죠. 하한이라는 사람이 왕필과 하한이 현악의 대표주자인데 하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의 관점에 입각해서 성인은 희노애락이 없다. 감정이 없다라고 했대. 장자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진인, 무몽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깨달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꿈을 꾸지 않는다. 왜? 감정이 평정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이 굉장히 정밀해서 사람들이 이걸 따르는 사람이 많았대. 그러나 왕필은 그렇게 안 봤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뛰어난 거는 신명이고 오정, 희노애락, 욕은 보통 인간과 같대요. 그래서 성인은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래.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선종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백장야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백장산에 가면 그 야호굴이 지금도 있습니다. 들려우가 있던 데가 진짜로 있어요.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백장 스님이 이렇게 법문을 쫙 설하시는데 매번 맨 뒤에 어떤 영감님이 앉아 계시더래. 그러더니 하루는 질문 있습니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전생에 여기 주지였는데 질문을 잘못 받고 훅 가가지고 여우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게 질문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불락인가?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답하고 500생 동안 여우 몸이 됐대. 그래서 스님은 지견이 있는 것 같은데 스님은 뭐라고 답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매인과 인과에 어둡지 않다. 그 차이가 한 끗 차이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감동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앞에서 초기 불교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정으로부터 초탈행 여러분들이 지금 취하는 자세가 이 한의 장자 관점입니다. 이게 딱 그런 관점이에요. 마치 물로 얘기하면 얼음처럼 딱 해서 감정 자체가 없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다. 여기는 뭐냐면 파도가 쳐도 된다. 하지만 파도가 나를 거스르지 않는다. 잔잔한 물도 된다. 그것이 나를 거스르지 않는다. 내가 잔잔한 물에 더 땡겨가는 것도 아니고 파도에 그렇다고 뭐 더 감흥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정신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이게 조금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나라가 결국 통일하잖아요. 5, 16국 시대를 통일하는 건 수왕조잖아요. 근데 강남이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가 물산이 풍부해요.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하니까 경제력으로 아주 좋죠. 근데 강남이 단 한 번도 중국의 주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모질러야
치고받고 싸우면서 정밀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봐도 우리나라 위도쯤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약간 더 밑으로 내려가서 적도 쪽에 있으면요, 먹고 살기 훨씬 좋습니다. 풍부하고 굶을 일 없고. 하지만 그런 나라들이 제대로 힘을 못 씁니다. 왜? 이미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한 200분이 계시다 그러고 빵을 200개를 갖고 와서 다 순서대로 드릴게요. 이러면 사람이 투지가 안 생깁니다. 빵이 100개밖에 없네요. 선착순입니다. 이러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머리 쓰는 게 틀려져요. 그래서 강북 쪽은 예의중심적이고, 예의중심적인 게 뭐냐면 부족한 걸 어떤 놈이 먼저 먹을까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른으로 정할까, 직급으로 정할까, 이런 논리들을 펴는 겁니다.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풍요로우니까 그냥 다 먹을 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국한테 맨날 밀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통일하는 수나라도 낙양 옆에 저 서안 쪽에다가 수도를 정하게 되죠. 수도를 정하고 나서 뭘 하냐면 대운하건설이죠. 그게 낙양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항주에서 낙양까지. 왜 장안까지 못 들어가냐면요, 거기 지주지엄이라고 옛날에 암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낙양에서 장안까지는 배에서 내려서 실어서 물동량을 이동해요. 그 지주지엄을 지금은 파괴했습니다. 진짜 중국 대운하 대단합니다. 용제거라고 하는 형제가 타는 큰 배를 이동시켜서 강남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저걸 사람이 손으로 팠겠어? 이런 생각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뚫는 거하고 똑같다. 이걸 딱 뚫고 이 강남의 물산,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것들을 강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수나라의 통일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수나라는 골로 갔고, 그 혜택은 당나라가 보죠. 그때 이제 운하 길이 열리니까 강남 문화들이 이제 강북으로 점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선종입니다. 저는 사실 육조단경 처음 읽고 이 대목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해능 스님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어머니를 뭐 이렇게 모시라고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오조 홍인 스님, 기주 쌍봉산입니다. 쌍봉산 중에서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산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산 이름은 빅무산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를 찾아가잖아요. 지금 오조사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방장 스님을 만나는 거죠. 방장이 중국은 주지잖아요. 우리랑 직급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방장 스님을 만나서 홍인 스님한테 딱 대면을 하니까 홍인 스님이 뭘 물어보냐면, 중국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 어디 사람이요? 이거 물어봐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본관 같은 거 따지는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강남 쪽에서 왔습니다. 신주예요, 신주. 강남 신주 쪽에서 왔습니다. 야, 그런 총구석 오랑캐에도 불성이 있냐? 너 뭐하러 왔는데? 부처님들. 야, 오랑캐도 불성, 이 지역 차별적 발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농담 삼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심각하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해능 스님이 정색을 하면서 앞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덤비는 경우가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에는 지역이 있지만, 남북이라는 게 있지만, 불성의 남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굉장히 놀랐어요. 엄청나게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육조단경 중에서 제일 크게 놀란 게 사실은 여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방장 스님이, 쉽게 말해서 큰절 주의 스님이 행자하러 온 사람을 만나줬을까? 에 대한 게 첫 번째 의문. 만나준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해요. 그런데 농담 한마디 했다고 이놈이 행자하러 온 놈이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답을 한다고? 그게 가능해요? 오늘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시댁에 처음 인사 갔어. 시어머니 될 분을 며느리가 처음으로 상견례를 하면서 인사를 갔어. 근데 너네 어디 사니? 이랬더니 저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주도가 옛날에 그게 조선시대 때는 해금령이 있어가지고 제주도는 무트로 못 나왔었어.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런 지역차별 발언을 지금 시대가 언젠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봐. 가능해? 그게 가능해? 가능해? 그럼 요즘 가능하다고 치고 이건 지금 당나라 때 얘기잖아요. 당나라 때 고대,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대.
그 얘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대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게 강남 스타일과 강북 스타일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마치 요즘 애들이 어른한테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시어머니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좀 더 나이 든 사람은 시어머니가 틀려도 어른의 체면을 봐서 그냥 뭉개고, 그 다음에 더 어른이면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 정도까지는 동의해 주세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면 나이 드신 분보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 가지가 없어서 그러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고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문화 배경에 의해서 사고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해능은 자기의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홍인 스님이 굉장히 점잖하고 제가 보기에는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그래서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어리고 철없고 그 다음에 강남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문화 배경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도 제가 똑똑하니까 이쁘네. 마치 연세 드신 분이 밑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머니 그것은 꼭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따박따박하면 딱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할 말은 없지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그래도 우리 집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이쁘게 넘어가는. 근데 여기 보면 그냥 이쁘게 넘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강북과 강남 문화가 충돌하고 있고, 그렇게 내려오는 건 뭐냐면 그것의 유래는 아까 얘기한 대운하를 통해서 강남 문화가 강북으로 약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능 스님 때까지도 강남이 주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종의 주류는 아시다시피 신수계가 주류고요. 신수계가 주류였고, 해능은 다시 광동으로 내려가죠. 광동성으로. 지금 홍콩에 있는 쪽입니다. 다시 내려가죠. 만약에 해능이 그 당시에 먹혔으면 그 근처에서 했겠죠. 장안이나 낙양에서 했겠죠. 그래서 중국과 인도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인도는 이원론적 문화예요. 그러니까 피안과 차완. 하나는 실제의 세계, 하나는 매트릭스의 세계. 매트릭스의 세계는 허상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피안과 차완이라고도 하고 진재 속죄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감정적인 것들은 다 별로 안 좋은 거. 그래서 이데아세계 같은 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별로 상태 안 좋아. 야, 꿈속에서 네가 지금 희낙낙하는 게 말이 돼? 네가 제정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논이에요. 이 하나의 세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노라는 게 가능한 것도 사실은 이 중국의 이런 논 문화 배경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물건이 A하고 B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인도 같으면 여기 이거는 안 좋은 거, 이거는 좋은 거. 그래서 이걸 버리고 이걸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로 이쪽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호 개념인 거고, 도노 개념은 뭐냐면 앞뒤로 있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냐 이거냐예요. 이렇게 마음 한번 바꾸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도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극락을 말하더라도 인도에서는 서쪽으로 10만원 국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에서는 해능스님 육조단계는 그렇게 말하죠. 네 마음을 되돌리면 그게 곧 극락이야. 그리고 자성 미타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중국은, 인도는 감정을 분리시키고 가야 될 세계가 있어요. 근데 동아시아 쪽은 감정을 분리시키고 갈 수 있는 세계가 없어요. 하나밖에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왕필 같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성론이에요. 중국 철학을 관통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인성론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성대나 이런 데서 유교도 강의를 했었어요. 유교도 원래 어느 정도는 합니다. 인성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 인성론의 특징은 성선설입니다. 순자는 성악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자도 성선설입니다. 단 현상에서 보느냐 본질에서 보느냐예요. 거울이 안 닦여서 지금 지저분해. 현상에서는 그것을 거울이 안 보여라고 얘기하는 건 순자입니다. 거울 자체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볼 때 그것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잘 닦아나가야지. 순자 제1편이 권학편입니다. 거기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 청출어람 청어람. 그래서 계속 거울을 밖에서 닦아나가야지. 신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능과 신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닦아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맹자 같은 성선설은 뭐냐면 아무리 거울 위에 때가 있어도 그 거울의 본질은 더러워지지 않아. 본질이 더러워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성선설이에요. 단 이쪽에서 보느냐 저쪽에서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성악설은 중국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게 성이기 때문에 그 신은 완전체니까. 나중에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되면 이 신에 대한 부분들이 다 탈각이 돼요. 그러면서 그냥 본질적인 부분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서경 탕고편 상제가 옥황상제. 나중에 송나라 때는 이 상제가 옥황상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선함을 내린다. 그게 성이다. 그리고 이제 중용의 제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중용수삼구 첫 번째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할 때. 그래서 하늘이 나에게 풍부한 것이 성이다. 그리고 그 하늘은 인격천이에요. 그러니까 신, 완전한 선인 신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준 거예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도 철학식으로 생각하면 버마이르에서 아트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본질적인 거고 깨끗한 거고 불변적인 거고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성사상으로 한나라 초기까지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다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성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대승기신론이라는 게 이제 확립되면서 어느 정도 이상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종선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불성이죠. 불성 본래 나에 대한 자각이라고 하는 게 초기 남종선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의 세계 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데 이거보다 나은 세계는 없어. 깨어날 세계는 없어. 이게 곧 매트릭스면서 현실 세계인 거예요. 없어. 그리고 나는 본래 원래 깨끗해. 그러면 홍주 개원사에서 마저 도일이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평상심시도. 모든 우리의 일상 주변이 다 깨달음이야. 마음만 딱 돌리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죠.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이전에 천동설을 믿었다고 해서 실제로 태양이 지구를 돈 적이 있을까요? 유사이래로 그건 한 번도 없죠. 단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가는 것은 관점이 변화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만 한번 바꾸면 지금 이 현실 자체가 다 깨달음이야. 깨달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비유를 들면 뭐냐면 왜 이성계랑 무학대사 얘기 있잖아요. 무학대사한테 이성계가 농담을 합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당신은 참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대사는 참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무학대사는 이제 당신은 참 뭐 부처님 같습니다. 그래서 농담하자는데 이런 식으로 재미없게 하기요. 이러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뭐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다 한 번씩 들어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식 주체를 환기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것은 깨달음의 군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평상심도죠. 그리고 평상심이 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은 행주자 오목동성, 뭐 일상 다반사,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밥 먹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게 선종의 얘기죠. 그리고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게 임재어록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말인데 저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 되면 그러면 깨달음 아닌 데가 없대. 근데 조금 더 전진시켜서 얘기하면 실제로 임재도 그렇게 얘기해요. 늘상개진이에요. 내가 주인이든 주인이 아니든 이 세상은 진실된 세계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 그게 선종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끝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감정이 그 안에 인간은 존재하잖아요. 감정 자체도 그대로 수용이 돼야 되죠. 깨달음 밖에 감정이 있을 데가 없는데 하나의 세계밖에 없으니까 그 감정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작용시성, 뭐 전체 작용, 그게 인욕 긍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부정되는 게 아니고 긍정 대상이다. 단 그 감정에 순간적으로 완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걸로 논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임재록에 보면 실제로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불법은 노력이 필요 없다. 그저 일 없는 일상이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진이다. 특별히 자귀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수처작주 같이 그런 것도 자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어떻게 보면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깨달음에서 시작한다. 중국 철학 안 그러면 선종의 가장 기본 전제 중에 나중에 남종선의 전제는 모든 것은 깨달음에서 시작한다. 깨달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전체작용이라고 하는 걸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임대록 이 구절도 보시면, 만약 어떤 사람이 도를 닦으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만 가지 삿된 경계가 앞다투어 발생한다. 지혜의 검을 뽑아들면 한 물건도 없으며 밝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둠이 밝아진다. 무엇을 깨쳐서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본질 자체가 밝은 거였다. 임재스님 일화 중에서 제가 가장 어렸을 때 볼 때 충격을 느꼈던 거는 사실 이거예요. 임재스님 선생님 황벽 희운 스님이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엄청 울었대요, 임재스님이. 의심이 안 들어요?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 우는데 폭풍 눈물을 흘리고 있었대. 그래서 조문객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달은 사람도 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도 이따위 식으로 행동을 하면 됩니까? 이랬더니 임재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슬픈데 어쩌나. 감정을 완전히 이렇게 일체화돼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는, 열반하셨을 때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폭풍 오열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는 덤덤한 사람. 덤덤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고, 오열하는 사람은 더 배울 것이 남은 사람. 다르죠. 지금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인식 주체에 매몰되면 깨달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언제나 정당해.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수용해서 가는 거고요. 아무튼 선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감정 자체를 수용. 그렇다고 감정에 끄달리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감정을 수용하지만 감정을 끄달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이 그 파도를 인지해서 빠지지 않고 가듯이. 충돌하면 빠지는 거예요. 그 힘을 내가 조금만 잘못 균형을 맞추면 충돌해서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그 파도의 흐름을 자기가 타면서 절대 안 빠지죠. 그것을 즐기면서 가죠. 그러니까 감정은 있지만 이 사람은 감정의 통제를 받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멋있는데 별로 이게 참 아니 억지로 의도하는 거 아닙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명상주의예요. 지금 제일 뜨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명상이고,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는 교회 수보다 명상센터가 지금 더 많다라는 게 지금 통계로, 물론 규모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할까는 안 변해요. 그리고 선불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식 문제 이런 거는 미학적입니다. 철학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약간 객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깨달았어 라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불교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가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 부처님 말을 믿음으로써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대는 미학이 오히려 철학보다 합리성이고 이성적인 철학보다도 미학적인 부분들이 더 충분히 먹어주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바몬가르텐 얘기를 제가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철학 위의 미학. 인간이 결국 행복한 것은 좀 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거 생각해 보세요. 왜 삼성은 애플을 이기지 못하는가? 폰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얘기하는 거예요. 미학을 못 이긴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이기고 있잖아요. 어느 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애플의 브랜드 네임을 삼성이 넘어설 수 있어? 그리고 삼성이 안 따라한다 해도 디자인은 계속 따라가고 있죠.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시절에는 지금 뭐 판기업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미학적 가치예요. 미학적 가치. 그러니까 제조업 자체는 붕괴될 겁니다. 그거 아세요? 현대기아차가 자산 가치가 한 60조 정도 되는데 유튜브만 하더라도 200조. 역시 안 놀랍니다. 이게 꾸준한 여러분들이 심지가 굳으셔. 일관성이 있어서 좋아요. 사실 동대문에서 아니면 남대문에서 만드는 그런 보세 제품하고 유명 그런 명품 그런 가방이나 이런 게 질적인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아주 싼 거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대를 지불하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차이가 나요? 미적인 거죠. 미적인 거. 미에 지금 지불하는 시절이고 그걸 통해서 행복한 시절이잖아요. 미학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고 인간은 결국 언제나 행복을 추구한다. 이게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되면 뭐 직업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다 바뀌어도 저도 4차 산업에 대한 논문을 한 2편 썼었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했었는데 4차 산업에 대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 같은 사람이 논문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대세가 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숟가락을 바로 이렇게 딱 얹습니다. 딱 털어가지고 바로 제가 4차 산업 전문가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4차 산업 시대에 종교가 없어질 건가? 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상 종교는 사라질 수 없다. 기계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렸을 때보다 훨씬 살기가 좋아졌어요. 그냥 순서적으로만 얘기하면 공동우물 시대, 그냥 수도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공동우물 시대에서 개인 우물 시대, 새마을운동 때 거의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던,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이제 수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도 물을 키면 이렇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시대. 그리고 보일러가 들어오면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시대. 단 그 따뜻한 물이 좀 시간이 걸려야 나왔어. 보일러를 통과하니까. 근데 지금은 키자마자 따뜻한 물이 나와. 순간 온수기까지 붙어가지고 점점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러면 더 행복해졌어요?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결국 감정의 문제, 그 다음에 느낌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인식 주체랑 관련되고 그게 명상문화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불교야말로 사실은 가장 4차 산업시대에 적합한 불교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미학적이거든요. 앞으로 세상을 주도할 거는 미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식의 불교는 선불교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남방불교나 뭐 이런 것보다도, 초기불교나 이런 것보다도 선불교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계종이 제가 말씀드린 이 선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당나라나 이렇게 한참 좋을 때 활발한 선불교고, 지금은 한 2,000명이 선원에서 이렇게 계속 앉아 계세요. 끊임없이. 근데 진정한 선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끊임없이 바뀌듯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마조 스님이 남학에서, 남학 형산에서 회양 스님 뵀을 때, 그때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마경대 사건입니다. 마경 사건. 마조 스님이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으니까 회양 스님이 기왓장을 이렇게 갈죠. 밖에서. 기왓장을 갈고 있죠. 그러니까 기왓장을 가니까 석석석석 이렇게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쓱쓱쓱 소리가.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결국 참선하다가 이 양반이 나가서 봅니다. 그랬더니 자기 선생이 기왓장을 바닥에 보도블록 같은 데다 갈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다 보도블록 같은 게 있어요. 전돌. 그래서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 하세요? 시끄럽게. 그럼 신경 거슬리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양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뭔 이게 개소리야. 진료가 아무리 갈아도 안 되잖아. 야구방망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겠다. 오케이. 가능성이 이만큼은 있지. 그죠?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겠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그렇게 대답했죠. 그게 말이 돼요? 이게 되는 논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양 스님이 뭐라고 답했냐면, 앉아 있는다고 부처가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예요. 행동주의. 철저하게 서는 행동주의예요. 그게 마조가 홍주종.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후대에 이제 송나라부터는 이제 점점 이 활발한 생각들이 없어지고, 거기는 다 이유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여기 설명할 상황은 아니고, 없어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지금같이 앉아만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리 저려서 이렇게 하면서 한 3개월 동안 앉았다가 풀렸다가 또 다시 이렇게 하고 끊임없이. 이건 선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선이 아니에요. 선은 아까 전체작용, 작용시성하듯이 움직이는 이 자체가 선이에요. 그리고 동아시아는 이런 논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참선하는 스님한테 옆에서 야 이러면 왜 이렇게 나오면 선이에요. 인도는 야 이렇게 했는데 반응을 보이면 선이 아니야. 그 선정에 못 들은 거예요. 왜? 저기는 이원론적 문화이기 때문에 또 다른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이건 차이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차이만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사실은 우리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이런 전통들은 사실은 우리 속에 그냥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잘 안 보여요. 너무 가까워서 소중한 걸 잘 모르고 잘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감정의 문제도 부정의 문제라기보다도 인욕긍정론,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문화의 가장 오래된 기원은 사실 선불교예요. 당나라 선불교입니다. 거기까지 소급될 수 있어요. 유럽에서 인욕 긍정,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것은 언제 시작되는 거냐면 르네상스 시대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소중함, 그 다음에 인간의 행복 문제, 이 부분에서 선은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